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의 박철호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상가 대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으시죠. 주택에 대해서는 워낙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질문 참 많이 올라오는데 답변 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LTV라는 게 있고 DSR이라는 게 있는데, LTV라는 거는 지역마다 또 아파트마다 정해진 담보 한도가 있죠. 그런데 DSR이라는 거는 대출받고자 하는 신청자의 소득이나 또 현재 부채 현황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수익형 상가의 경우는 이 주택에 비해서 사업자를 통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DSR을 좀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되죠. 그래서 소득이 그리 많지 않더라도 또 기존에 대출이 있더라도 대출보다 주택에 비해서 부드럽게 또 완화된 DSR을 통해서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경매 나오는 상가들 중에 보면 여러 개의 호수를 하나의 임차인이 벽체를 터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경매로 나오는데 이게 각 호수별로 경매로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1호, 102호, 103호, 여기 이제 하나의 임차인이 벽체 없이 쓰고 있는데 101호 물건번호 1번, 102호 물건번호 2번, 103호 물건번호 3번 이렇게 호수별로 개발매가 했을 때 내가 낙찰받으면 과연 대출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금융권에서는요, 구분상가가 벽체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로서의 어떤 벽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안 하는 그 규정을 두고 있어요. 대출을 여러분이 낙찰받기 전에 대출 모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은행에 문의하시게 되면 대출이 안 된다라고 대부분 답변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대출이 불가능한 건가 해서, 과거에 이제 이런 물건들을 낙찰받았던 물건들이 과연 대출이 없이 현금으로 납부했느냐, 아니면 대출을 어디서 또 받은 게 있느냐, 요걸 제가 좀 복기를 해봤거든요. 과거에 낙찰된 사례로 좀 확인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나왔던 1층 상가였거든요. 여기는 현재 올리브영이 임차하고 있었어요. 아주 우수한 이런 프랜차이즈 임차인이었는데, 그 3개 호수를 올리브영이 임차하고 있었는데 해당 이제 103호만 경매가 된 거예요. 이 3개 호수에 대한 소유자가 다 달랐던 거거든요. 지금 감정가가 6억 4,129만 원이었는데 경쟁률 6명이 나왔고 낙찰가는 6억 7,999만 원에 됐네요. 건물 전용 면적은 약 한 12평 정도 됐어요. 호별 배치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101호부터 103호까지 이렇게가 올리브영이 벽체 없이 이용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중에 103호만 이렇게 경매 나온 거예요. 이런 물건들 여러분이 낙찰받기 전에 은행에다가 문의하시게 되면 이거 대출이 안 된다라고 답변을 받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봤거든요. 보시면 2020년도 11월 10일 날 이미 경매로 인한 매각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소유자 이모씨. 이분이 이제 낙찰 받으셨던 분이죠. 을구에 보니까 채권 최고액 6억으로 하는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보통 이제 대출이 안 되는 경우는 대부회사라든지 또는 개인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디서 대출 받았나 보니까 농협에서 대출 받았더라고요. 농협에서 채권 최고액 6억으로 했으면은 원금은 한 5억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낙찰받은 금액 6억 7,900에 낙찰받고 5억 정도 받은 거니까 한 70% 정도, 낙찰받은 금액에 그 정도 대출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감정가 기준에서는 80%, 낙찰가 기준에서는 한 70% 정도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왜냐면 이제 낙찰받기 전에는 특히 경매권의 경우는 금융권에서 대부분 아주 보수적으로 답변해 줍니다. 된다고 답변했다가 낙찰받고 왔는데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책임의 소재가 발생하잖아요.
이의 제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낙찰받기 전에 대출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냐? 이렇게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매건에 대해서 낙찰받기 전에는 아주 보수적으로 답변을 해준단 말이죠. 벽체가 없는 집합건축물 안 돼. 권리관계 조금만 뭔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도 안 돼. 이런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막상 낙찰받고 나서 이제 이런 1금융권은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잘 안 해줍니다. 근데 2금융권, 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같은 금융기관에다가 대출 문의하게 되면 이렇게 대출 받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또 이거와 유사했던 물건이 하나 또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해당 보고 계시는 이제 호별 배치도는요. 부천시 상동에 노래방으로 운영 중이었던 상가가 공매로 나왔었던 물건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노래방이 여기 총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렇게 5개 홀을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유자가 아래 2개 호와 위에 3개 호 소유자가 달랐어요. 그래서 공매는 305호, 306호, 309 요 3개 호만 공매로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부는 벽체 없이 인테리어가 노래방으로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낙찰받기 전에는 분명히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낙찰을 받고 공매로 낙찰을 받았다는 게 이제 등기부등본에 나오죠. 이렇게 3명이서 공동지분 형태로 이제 낙찰을 받으셨던 거고요. 을구에 보시면 역시 11억 400만 원으로 하는 서서울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금은 한 아마 8억 정도 대출을 이제 받은 거죠. 8억 정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3개 홀을 한 11억 정도에 낙찰받았거든요. 11억 정도 낙찰받아서 8억 정도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이렇게 5개 홀을 벽체 없이 이용 중이었던 상가였는데 3개만 낙찰을 받은 다음에 대출을 8억을 받은 거죠. 네, 요것도 굉장히 유명했던 물건인데 광주시 북구 우남동에 있는 1층 상가였거든요. 104호와 105호를 새마을금고가 임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4호는 6억 6,900이었고 단독으로 응찰해서 6억 7,611만원에 낙찰받았고 105호의 경우는 감정가 8억 6,500 면적이 조금 더 컸습니다. 3명이 응찰해서 9억 3천에 낙찰받았어요. 호별 배치도 보시면은 여기 요게 이렇게 2개의 호에 대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쓰고 있었는데 매각은 요렇게 따로 매각을 한 거예요. 요거 따로 요거 따로. 그런데 요거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104호는 새마을금고가 직접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새마을금고가 직접 낙찰을 받고 새마을금고는 돈이 많은 기업이니까 뭐 대출 같은 거 안 받고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2021년도에 요거를 처분을 했더라고요. 얼마 팔았나 봤더니 7억 7천. 그러니까 낙찰을 6억 7천에 낙찰받고 바로 달 만에 팔아버렸습니다. 7억 7천에 한 1억 정도. 물론 이제 세금을 내야겠죠. 1년 이내 따르는 이제 양도소득세 납부하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을 했겠죠. 그리고 나머지 105호는 등기부등본 보니까 105호는 개인이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멀리 광주 광역시에 있는 물건인데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2020년 3월 9일 날 대금 납부하고 불과 7개월 만에 또 파셨어요. 처분하셨어요. 12억에. 네. 이분은 얼마에 낙찰받았었냐면 9억 3천에 낙찰받고 7개월 만에 12억에.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부하더라도 이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죠. 네. 자, 그럼 이분이 낙찰받았을 때 대출 받았냐 보면은 6억 5천 8백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대출을 받았어요. 바로 새마을금고에서. 그 임차하고 있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원금은 한 5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벽체 없이 구분 중에 있는 구분 상가들도 새마을금고나 농협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네, 요번에 조금 다른 사례거든요. 안양시 동안구 평천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거든요. 자, 이제 지식산업센터인데 여기 이제 2개가 개별 매각하는 거예요. 보면 감정 가격이 4억 9,700만원, 8명이 응찰해서 5억 7,700만 100원 낙찰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호수인 704호 보시면 감정가 4억 4,200만원이었는데 5명이 응찰해서 5억 850만 100원 이렇게 2개 낙찰이 됐습니다. 호별 배치 보시면은요, 지금 703호와 704호가 벽체 없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X 표시 돼 있었죠. 물건 명세서 보시면
감정평가서 도면상 703호와 704호 벽체 없음. 예, 여기도 703호와 704호 벽체 없이 개별 매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거를 그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가 낙찰을 받았죠. 그리고 704호 등기부등본 보시면 또 역시 동일한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703호와 704호가 개별 매각됐는데 한 사람이 두 개를 다 낙찰받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은행권에 이제 문의를 하시면 이런 건 이제 대출이 됩니다. 을구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1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죠. 국민은행에서 개별 매각했지만 한 사람이 두 개를 다 낙찰받았기 때문에 공동담보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공동담보 설정하기 때문에 대출이 무리 없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별 매각하는 물건을 대출 1금융권을 통해서 문제없이 받으시려면 두 개나 세 개를 한 번에 다 낙찰받아야 돼요. 네. 하나만 낙찰받으면 2금융권으로 대출 알아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벽체 없이 이렇게 진행 중인 상가. 뭐 이제 제가 이게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된다고 이제 등기부등본 통해서 확인시켜드렸지만 그 지점에 여러분이 다시 전화해서 낙찰받은 물건 해달라고 하면은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가능했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지점에서 꼭 다음에도 대출을 해주리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경험상 보면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금융권에서 원칙적으로는 벽체 없는 구분 상가에서 대출 안 해주고 있지만 막상 낙찰받고 이제 2금융권에 농협이나 새마을고에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전 지점은 아니더라도 그 금융기관 중 일부 특정 지점에서는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낙찰받고 나면 이제 대출 모집하시는 분들이 명함 주시잖아요. 그런 분들 통해서 한번 소개받아서 진행하시면 또 그런 금융권을 만나실 수도 있겠죠. 자, 요번에는 요런 문제입니다. 상가주택의 경우에 규제지역에서 15억 초과되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주택의 경우. 그러면 주택과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15억이 초과되는 이런 물건들 과연 대출이 되느냐. 요것도 한번 낙찰된 사례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 영통구 이동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이었거든요. 총 4층짜리고 1층이 근생이고 2, 3, 4층은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감정가 20억 464만원 정도 했는데 1회 유찰돼서 14억 정도에 유찰이 돼 있었는데 12명이 응찰해서요 19억 9,900만원에 이렇게 낙찰을 받아갔었죠. 자, 이렇게 수원시 영통구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잖아요. 그리고 주택의 면적이 훨씬 크고 이게 대출이 되느냐 등기부등본 보니까요.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시는 개인이 경매로 소유권 이전을 받았고요. 을구에 보시면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16억 8천 채권 최고액 신협에서 역시 1금융권은 아니었죠. 보시면 원금이 한 14억 정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낙찰가나 또는 감정가 기준에서 한 70% 정도 대출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방 개수가 많으면 원래 방공제가 돼야 되는데 거의 방공제도 거의 없이 신협에서 대출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낙찰받고 금융권을 알아보다 보면 이런 좋은 조건의 은행을 또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현재는 대출이 안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상가와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상가주택을 법인명의로 낙찰받았을 때 과연 대출이 되느냐. 이 사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천시 오정동에 있던 3층짜리 상가주택이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돼서 허름한 상가주택이었는데 감정가 12억 900만원에서 1회 유찰돼서 8억 4,600이었거든요. 근데 무려 경쟁률이 38명 나옵니다. 그래서 13억 2천 10만원에 낙찰이 돼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물건인데요. 자, 이거 과연 대출 받았는지 등기부등본 보니까 법인에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었거든요. 경매로. 자, 대출 받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중소기업은행에서 13억 2천 대출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금은 한 11억 정도 대출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소기업은행에서.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법인으로 주택을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 같은 주택을 낙찰받으면 담보대출이 안 되는데 한 층이라도 상가가 끼어있는 상가주택을 낙찰받으면 또 대출이 된다? 이거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2, 3층은 이게 주택이기 때문에 보통 금융권에서 대출해줄 때 방 개수대로 방공제하고 대출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출 받은 금액을 보면은
13억 낙찰받고 11억 정도를 대출받은 거면은 거의 낙찰받은 금액의 80%를 대출받은 거예요. 반공제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대출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강남구 청담동의 4층 건물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물건 있죠. 네. 경쟁률이 무려 100명 넘게 응찰했던 물건이 있었죠. 자, 이거 대출 얼마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생활시설 경매 역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던 물건이죠. 이게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였었고요. 감정 가격이 52억 1,900만 원. 대지가 약 50평이니까 평당 한 1억 정도의 감정이 됐던 건데 경쟁률이 무려 120명.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경쟁률이 나왔었죠. 이때 낙찰가가 더 놀라웠습니다. 무려 100억을 넘게 썼어요. 감정가의 2배를 써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 감정 가격보다 더 높이 낙찰을 받게 되면 감정의 70%와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감정 52억에 70% 정도가 보통의 금융권 대출 기준이거든요. 근데 실제 대출 얼마 받았나 보니까요. 네, 공유물 분할하는 경매 절차에서 개인이 이렇게 낙찰을 받았죠. 을구에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채권 최고액 86억 4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낙찰받은 금액의 70%를 대출받은 거죠. 법원 감정가를 훨씬 초과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대출에 대해서 알고 있던 기준하고 상당히 다르죠. 네. 자, 이런 감정가보다 써내서 대출되는 기준이 이 근생뿐만이 아니고 토지에서도 좀 다른 기준으로 대출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해당 물건도요, 토지 경매 역사상 굉장한 경쟁률을 보였던 물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유물 분할을 한 경매였고요. 남양주시 진검 용정리였습니다. 이게 이제 두 필지인데 1350제곱미터, 약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두 필지가. 감정 가격이 4억 7600이었는데 여기 경쟁률이 무려 129명이 응찰해갖고 40억 1999만 9999원. 어떤 분들 이거 공 하나 더 써서 잘못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40억을 쓴 게 맞아요. 자, 등기부등본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2분의 1은 이모 씨가, 2분의 1은 박모 씨가, 이렇게 이 씨와 박모 씨가 둘이 2분의 1씩 공동 명의로 낙찰을 받았던 거죠. 자, 과연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구에 보시면은 채권 최고액 18억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원금은 한 15억 정도 대출받지 않았나 싶거든요. 15억 대출 받았다는 거는 지금 법원 경매 감정가가 4억 7,600인데 이거를 훨씬 초과하는 15억. 뭐 낙찰받은 금액 기준에서는 뭐 한 40% 정도밖에 안 된 거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감정 가격의 70에서 최대 80%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낙찰했던 물건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대출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거나 대출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대출받은 내용들을 보면 또 대출이 되거나 또 대출을 또 많이 받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 보고서 입찰하실 때 이 낙찰됐던 이제 대출됐던 기준으로 예산을 맞춰서 하시기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죠. 항상 이렇진 않을 수도 있고요. 그 은행에 다시 전화해서 대출을 해달라 그러면 또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대출이 어려워요. 낙찰받기 전에는 은행에 물어봐 봐야 원론적인 매뉴얼에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답변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상가의 경우는 벽체 없이 개별 매각 중인 이런 상가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된다라고 답변할 거고요. 그리고 감정가보다 높이 낙찰받으시게 되면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 이런 답변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과거에 낙찰됐던 이런 상가나 토지들 좀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런 대출 조건으로 받았던 물건들이 꽤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나 이런 거 투자하실 때 물론 뭐 대출 조건 되게 중요하고요. 또 경매로 투자하실 때는 상가에 대한 권리 분석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전세권도 많이 설정된 상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지권에 별도 등기가 설정되어 있거나 대지권 미등기거나 아니면 대지권이 없는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권리 분석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구분상가 또는 지식산업센터 투자할 때 꼭 알아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 가지 공지사항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요, 교육 일정 공지에 지금 여기 직장인을 위한 부동산 경매 강의 주말반 상가 투자반, 요거 공지가 있으니까요, 여기 통해서 내용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가투자반 광화문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4월 23일 토요일날 개강을 하게 되고요.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죠. 토요일날 주말에 오전에 3시간씩만 시간 내시면 여러분 충분히 수강하시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커리큘럼 보시면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4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총 9시간의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지 현장 학습도 진행을 합니다. 이건 이제 평일에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가 투자 성공 사례, 또 수익형 부동산 권리 분석, 지식산업센터, 구분상가, 투자 노하우, 그리고 또 영업권 승계, 또 상가 명도와 관련된 부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직접 권리 분석하고 낙찰받을 수 있는 이런 노하우를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수강 신청은요, 조선닷컴 교육센터 홈페이지 통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문의 전화는 이쪽 교육센터로 직접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오전 3시간 투자해서 상가 투자하시기 원하는 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 수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권리 분석, 또 상가 투자 노하우, 전반적인 사항, 또 물건 현장 학습까지 진행되니까 정말 알차고 짜임새 있게 구성된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강 일정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수강 신청하는 링크 아래 걸어 드릴 테니까 상가 투자반 여러분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